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많이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미안한데 이번엔 아예 어린아이들이 동원돼 지금 거센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촛불 국민께 바치는 노래, 이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1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어떤 노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예요. 아기 돼지, 엄마 돼지나 산토끼, 상어가족, 곰 3마리 이런 동요인데 문제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네. 대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토실토실 토착외구 도와달라 꿀꿀꿀 정치 검찰 오냐 오냐 성녀라 성녀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어디를 가느냐 이러면서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정치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로 불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아이들을 보면 사실 나이가 물론 가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초등학생 정도, 아주 많게 잡아야 중학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토착외구, 정치검찰, 이러한 용어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 변호사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글쎄,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원래 이제 최고의 정치, 최고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정치에 어떤 매몰되고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치 검찰이니 토착 외구, 공수처 설치 이런 말을 하면서 정치에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자의라고 보이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 자신들이 아이들이 직접 작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그야말로 속아 웃을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건전한 비판, 시민 정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빨리 멈춰야 됩니다. 네. 저희가 차마 그 아이들이 직접 부르는 장면은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 일각에선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아이들 영상을 보면 이렇게 종이를 보고 네. 아이들이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이걸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사를 했다면 사실 그게 그렇게 긴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워서 저절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개사를 해서 그 부분을 써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활용되는 거죠. 그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아동 학대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좋게 말해서 제가 활용한다고 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제작 배포가 아니라 말려야죠. 교육상. 아이들이 정당 제도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만들고 사상도 편향성을 갖게 하고 어른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안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그 언론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하다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부터 진짜 월요일 아침부터 오전부터 너무나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일각에선 옹호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바라는 검찰개혁과 민주적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애들이다. 투표권 연령을 더 많이 낮춰라. 이런 댓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을 이용한다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밑에 후원 계좌까지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제 생각에 지금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요. 어린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정치선동하느냐. 이건 제가 생각에는 그 좀 좌익계열이라도 공산계열이 그 선동 정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강요를 해서 후원 계좌를 한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은 하나의 앵벌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강요시킨 다음에 억지로요. 그 다음에 후원 계좌 돈을 받는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을 정치 일장에 내보내면서도 나쁜 거지만은 또 어린아이들의 그 감성이라든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간 뭐라 그러죠? 그 업체가 네, 주권 방송이요. 주권 방송이라는 업체가 유튜브 방송인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기획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저건 오히려 저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또 자기야감을 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런 방송은 하지 않아야 된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역풍이 불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아이들은 끼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은 이렇게 동원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조금은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네, 갈라진 대한민국도 어디서 느낄 수 있나 하면 이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수사는 진행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엿보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검사 테러입니다. 사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가 누구냐 이러면서 실제로 그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여성 검사가 지목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담당 검사가 김모모 검사라고 하면서 그 검사의 이른바 신상털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전화를 받은 건 김 검사가 아니라 이 부부장 검사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유포가 되면서 심지어 이 김 검사의 배우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사진, 나이, 학력, 근무지가 어디였는지 이런 신상 정보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예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얼굴을 평가하고요. 거기다가 반정부 시위 할 만하게 생긴 얼굴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명예훼손 아닌가요? 예,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놀란 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적폐 수사, 적폐 재판을 하면서 이제 검사들한테는 그때는 별로 이런 일이 없었지만 법원에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해서 그 재판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들이 대부분 저희 연수원 동기거든요. 근데 사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민을 가야겠다. 도저히 이 재판을 해보니까 살기가 힘들다. 이제 가족들까지 이렇게 다 신상이 공개돼서 영장을 기각하면 기각한다고 발부하면 발부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 이랬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검찰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검사인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압수수색에 이제 여성들이 있으니까 조국 장관 배우자와 딸이 있으니까 여성 수사관이 간 것 같아요.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성 수사관이나 여성 검사 입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준 거죠. 배려를 해줬는데 더군다나. 근데 그 공격을 하면서 뭐 직접 전화를 받은 이모 부부장 검사가 아니라 여성 검사를 집어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외모까지 공격하고 신상털이를 한다는 거는 좀 더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성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 그냥 그 남성 검사를 공격할 때보다는 더욱더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여성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남편, 배우자까지 공격을 당하면서 더 이렇게 마음, 그 부분에 있어서 압박이 느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수법은 정말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정부질이 답변할 때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성 2명만 있는데 11시간 동안 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가짜뉴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분도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여성 검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신상을 털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낙연 총리가 좀 나서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짜뉴스를 퍼뜨린 데 대해서 책임도 지실 겸 좀 그런 부분을 촉구합니다. 그렇네요. 검찰은 나름 정경심 교수를 배려한다고 여성 검사나 여성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격받는 현실. 그야말로 정말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 저희가 또 키워드를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 내용인데 노트북과 차명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지금 바로 내 노트북을 갖고 호텔로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저 노트북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핵심 증거물
소위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노트북과 차명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이 노트북이 뭐냐면은 동양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제출을 했지만 이 노트북은 사실상 이 청문회 당일까지도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인데요. 그날 청문회 당일입니다. 이날 정경심 교수가 이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 승용차에 가면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여의도 건물로 갖고 와라. 그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김 씨가. 가지고 가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노트북의 파일을 열어보더니 거기서 조국 장관하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전화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김 씨가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 전화를 하는데 바로 차명폰을 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휴대폰 공기계를 꺼내가지고는 유심칩을 갈아 끼우고 그리고서 통화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노트북과 이 차명폰이 있는데 이것이 검찰에 아직 뭐 제출이 되거나 또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바로 이 노트북과 이 차명폰을 빨리 이것을 압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제출을 받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증거인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정경심 교수가 공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방에서 슬금슬금 꺼내서 보니까 유심칩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끼워서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러면 수사 과정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팀장님? 그 유심칩이라는 거 네. 휴대폰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요. 지금 공기계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유심칩을 빼가지고 공기계로 통화하게 되면은 통화는 가능합니다. 문자도 매서 가능한데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는 내 휴대폰을 압수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휴대폰에는 기록이 안 남죠. 그렇죠. 다른 걸 뺐기 때문에 차명폰을 썼기 휴대폰을 때문에. 압수당할 건 아마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심을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통화를 한 것은 자기의 휴대폰 압수당했을 때 이 포렌식으로 살릴 때 요거를 이제 숨기려고 네.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럼 다른 휴대전화, 다른 유심칩을 썼으니까 지금 압수당한 휴대전화로는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겠네요.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네. 반대로 조국 장관하고 다른 사람이 통화를 했을 때 조국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교수께 아니고 조국 장관 쪽을 뒤지면은 네. 걸려온 전화 번호가 나오겠죠. 그걸 역추적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그쪽도 차명폰을 쓰면 양쪽 다 차명폰끼리 상황이 되면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 차명폰을 압수를 해야 되는데 네. 없애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차명폰. 현재까지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이 뭐 압수되지 압수당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압수도 안 했고 이미 제출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현재까지. 근데 만약에 차명 전화를 썼다면 더 압수해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명 전화까지 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사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그 당시에도 바로 전화를 이렇게 여러 번 했다면 조국 장관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그 대목을 짚어보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명 휴대전화로 어떤 내용을 통화했던가 한번 보니까 물론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씨의 진술입니다. 긴급 체포될 수 있다. 내가 또 위조된 사실은 맞으니 수긍하라. 이게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에는 조국 장관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 김모 씨의 진술이 점점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모 씨 진술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사실 김모 씨의 진술은 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까지 증거인멸 교사나 그 공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가능성 내지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변호사 팀이 잘 꾸려져 있잖아요. 정관 출신들로.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김모 씨 진술을 탄핵해야 돼. 반박해서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잘라놔야지만 이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김모 씨가 뭐라고 하냐면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청문회 이런 데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집에 컴퓨터 2대라고 해요. 근데 이 김모 씨는 뭐라고 하냐면 가니까 3대라고 해요. 그죠? 했죠. 그래서 하드를 4개를 사갔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교체를 해줬다 그러는데 제일 쉬운 거는 뭐 기관을 확인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보다 집에 컴퓨터 2대인지 3대인지 이것만 하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컴퓨터 몇 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박을 안 하세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것부터 깨부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김모 씨의 말에 대해서 컴퓨터 2대, 3대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이 말은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저희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에서 누구 말을 더 신빙성을 갖고 볼 건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김모 씨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진술을 믿을 가능성이 지금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이 김모 씨의 진술을 보고 조국 장관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뭐 밥도 같이 설렁탕도 시켜 먹었다 그러고 대책회의하고 집에 가서 그리고 자기가 PC 교체할 때도 계속 가까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진술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집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김모 씨의 진술과 맞는지도 살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김모 씨의 진술이 더 이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 4번째인데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보다 조서,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살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이게 뭐 한두 배가 아니라 거의 5배 이상 길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사회부 출입하면서 여러 검찰 조사를 많이 봤지만 이례적인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조사였습니다. 오전 9시쯤 조사가 시작해서 사실 기자들은 자정이 넘어서쯤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했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시간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좀 의외였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첫 번째 조사, 그러니까 그 3일날 조사했던 내용의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 이후 4시부터 한 6시 30분까지는 그제서야 한 2시간 40분 정도 2차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을 먹고 한 저녁 7시 30분부터 자정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시 55분까지 2차 조서를 열람을 했다는 건데 사실 조서라는 게 한 장 한 장 지장을 찍고 이게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 건지 검토를 하는 거라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은 아니지만요. 실제 검찰이 조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불과 2시간 30분이라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물론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딸 조미 씨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조서 열람을 일단 11시간 넘게 했다는 건데 조서 열람을 길게 하면 궁금한 게 정말 순수하게 좋은 점이 있나요? 원래 피의자들한테는 좋죠. 어떤 걸 하냐면 토시 하나도 다 고쳐달라. 이제 이 수사기관의 이제 그 조서들은 이제 법정에 가서 이 부분이 활용될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동의 부동의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더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에서도 유심히 유의미하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변호인이 붙어 있으면 변호인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봐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서 열람 시간에 기록을 세운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님이셨어요. 본인은 법정에 와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아시는 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야 한다는 이 당위를 갖고 계시니까 본인한테 유리하게 다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분도 실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사 시간이 훨씬 많고 이제 조서 열람 시간은 그거에 한 반 정도 됐는데 여기는 반대로 한 5배 이렇게 오히려 그 조서 열람 시간이 5배나 되는데 저는 참 놀란 게 저희가 변호인으로 입회를 하고 조서를 볼 때도요, 저렇게 오래 보기 힘들어요. 이게 되게 부담도 크고, 이제, 왜냐하면 수사관이랑 검사 다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을 때 좀 계속 오래 보면 조금 눈치도 보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피의자의 권리긴 한데, 수사에 협조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 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걸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이 내용이 그 본인한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보통 변호인들이 많이 봐주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보면 또 이렇게까지 오래 보진 않거든요. 전문적이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많이 봤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사받는 거 못지않게 조서를 확인하는 것도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은 건데 건강에 별 영향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그래픽 다시 보면 3일 내 조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나름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조서 날인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일 날 와서 이 3일 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서를 열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3일 날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조서를 다시 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친다.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있던데 타당한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론 기사에 검찰이 가진 패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조사를 끄는 거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어떤 네티즌은 댓글에 그런 얘기를 달았더라고요.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한 걸 조사하러 가셨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 열람 시간이 많으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이 검사가 묻는 질문, 본인의 답변, 그다음 다른 걸 쭉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지장을 찍고 확 간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진술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끊고 나와서 사실은 가족들이 다 공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들, 딸도 있고 검찰 여자도 있고. 그랬을 때 이분들하고 다 관계가 돼 있죠. 공범은 아니라 공범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봐야겠지만 다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참고인들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첫날 조사받았던 게 좀 부정확하거나 본인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가서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말 맞추거나 이런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그날 조사받은 건 그날 확인하고 가라고 하죠. 근데 이분은 이걸 끊고 조사한 걸 확인 안 하고 간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걸 한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이제는 피의자들이 다 이게 자신의 권리 아니냐고 보장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방어권인지 수사 지연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이라 할 수는 없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변호인을 또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여서 이건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이제 가진 사람들의 방어권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 4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